자, 그러면 교재 지금 147쪽 이제 대항력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항력. 자, 이 대항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대항력은 임대차 효력을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죠.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는데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주택 입주를 해야 되고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대항력은 다음 날서부터 취득하죠. 그럼 다음 날은 영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다음 날 영시부터 취득하고 그 이후에 이 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고 대항력 관련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뒤에 실어놨으니까 이 판례는 2차만 하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항력 관련 주민등록 관련 사례로서는 제일 잘 묻는 게 그거예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번까지만 전입하면 되고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이거는 동호수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적법한 주민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이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은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요력인데 우리 임차권에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봐야 된다. 날짜가 찍힌 도장을 말하죠. 그럼 확정일자의 의미는 이 날짜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확정일자 받는 곳 잘 아시거든요. 그 공증인사무소라든가 등기소라든가 동주민센터가 가능하죠. 읍면동 사무소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이해해 두시는데 그래서 이게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23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었다. 이렇게 3박자를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아직 그럼 3박자를 갖췄지만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6월 24일 0시부터 대항력 우선면허권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걸 보여요. 그럼 만약에 이날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6월 23일에. 그럼 이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죠. 근데 6월 24일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이때는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당권은 9시 넘어야 되니까요. 맞죠? 근데 6월 23일에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6월 27일 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권은 둘이 동순이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6월 24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어버리면 임차인은 그날로부터 우선 변제권 취득해요. 그럼 저당권도 이날 등기됐으니까 우선 변제권 이날 취득했고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건 동순이에요. 근데요, 요 케이스에서는 우선 변제권은 둘이 동순이지만은 대항력은 이자가 앞서죠. 임차인이.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동순이지만 대항력은 앞서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로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변제권을 받고요. 그럼 이제 우선 변제권의 승계가 그 밑에 나오는데 우선 변제권의 승계는 뭐 잘 내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이해해 두시는데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승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 승계 안 됩니다. 금융기관만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고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는데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어요. 우선 변제권을 잃었다는 얘기죠. 또는 임차권 늦게가 말소됐다. 그러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도. 그리고 금융기관이 승계를 했지만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더라도 이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정도 금융기관은 이제 승계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권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죠. 그래서 이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이거는. 그럼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을 꼭 이해해 두시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이거 아닙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
최우선 변제란 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예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입주와 증명해놔야 되고, 이른바 소액보증금이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경매 등기가 된 다음에도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버리면 허위의 소액 임차인들 임대인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유지를 기억나세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걸 유지시켜야 돼요. 배당료 종기까지 이거를.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금액이 안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보증금인데 서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1억 5천 이하라면 5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정 원액은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4,300까지. 다음에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라면 2,300까지고요.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는 해줍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해주는 금액 있죠. 이 금액은 낙찰대금이에요. 낙찰대금. 이게 주택가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지가액 포함입니다. 대지 낙찰가 포함이고요. 이것의 2분의 1.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분의 1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준 것은 낙찰대금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최우선 변제가 이건데 이렇게 금액이 상향된 것은 2021년도 5월 11일부터예요. 이전에는 2021년도 5월 11일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거는 서울의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은 3,700까지 해줬죠. 근데 5월 11일, 작년 5월 11일서부터 이렇게 상향 적용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이 주택에, 이게 서울 소유 주택이었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이자가 들어온 날짜는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자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21년도 8월 10일이었어요. 세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는 2022년도 이제 1월 2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1번 요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이거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저당권자의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자는 20년 3월 10일 날 들어왔죠. 그럼 이자는 저당 잡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저당을 잡지만 나보다 뒤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 나는 경매에서 3,700을 양보해야 된다 라는 신뢰하고 있었죠. 근데 주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상향 조정됐잖아요. 지금 1억 5천으로. 그럼 이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 앞서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근저당권자를 보세요. 야는 21년도 8월 10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1억 5천이 맞죠. 그러니까 2번 근저당권자 앞서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요거만. 현재 주임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즉 최우선 변제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권과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실무적으로 우리가 소액 임대차를 중개할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이게 주택은 저당권이 오래된 저당권이 많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에 저당 설정 당시에 최우선 변제가 어떻게 됐느냐를 꼭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소액 임차인한테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요 저당권에 앞서선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브리핑해 줘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안 헷갈리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의 요건이 아니죠.
근데 서울에서 1억 5천 보증금이에요. 그럼 이 임차인은 경매 넘어갔을 때 5천까지는 최우선 문제가 되는데 1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액 임차일지라도 계약세 확정일자 찍어라 하고 유도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우선 면역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실무적인 내용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우선 변제권을 받고 이제 그 권리금 보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권리금 보호는 이제 상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148쪽으로 가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임차권의 등기명령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제는 지금까지 요건을 봤더니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봤더니 어느 경우든 임차인은 입주와 등록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임대차약이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됩니다. 종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이에요. 임차인 단독으로다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요거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늦어도 3주 정도 되면 임차권 등기가 돼버립니다. 촉탁으로 강제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등기의 효력을 기억하는데 이 등기 자체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시킵니다. 근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그거는.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합니다. 등기가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해놓고요. 임차인이 이사 갔거든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고 소액 임차인이 들어갔는데 등기해놓고 나갔어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에는 소액 임차인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 임차인한테 또 최우선 인정해버리면 저당권자 피해가 너무 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없고요. 그러나 확정일자 찍었어요. 우선 면제권은 인정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임차권 등기할 때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비용들에 대해선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드시고 그 교재에 보면요. 등기의 효력 그래가지고 그 옆에 민법에 의한 합의 등기도 동일 효력이 있음 일어났죠. 이거.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공부했는데 그 임차인은 임대차편 공부할 때 임차인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럼 임대인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차권 등기 한 거예요. 이걸 민법상 임대차 등기라 하고 이걸 합의 등기라고 돼요. 그럼 민법상 합의 등기, 민법상 임대차 등기도 동일 효력이 있습니다. 그 등기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근데 합의 등기는 비용만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는데 그러면 이 등기 있지 않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이 등기 자체로 이거 경매시킬 수 있느냐? 임차권 등기, 경매권은 없죠. 맞죠? 경매권은 없어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지만 경매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등기된 임차권일지라도 이건 채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공부가 돼가니까 전세권에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권에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확정일자만 찍는 경우가 있죠. 이 셋의 차이. 전세권 등기 했거든요. 그럼 이 전세권 등기는 대항력 있죠. 우선 변제권도 있죠. 경매권도 있죠. 근데 임차권 등기 했거든요.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대항력 있죠. 우선 변제권 있죠. 근데 경매권은 여전히 없어요. 확정일자도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 다음에 경매권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임차권 등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안 돌려줬을 때 등기하고 이사가 수 있을 뿐이지 여기는 이사가 버리면 확정일자만 찍었다. 이사가 버리면 모든 권한을 다 잃죠. 그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명령으로 하는 거죠. 그 정도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권은 없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경매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송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경매 등 써있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원래 소액사건 소송물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액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다 끝나버려요. 이게 지급해라 하고 판결 나가죠. 그럼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약에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럼 이 판결에 기초하여 경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경매를 강제경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서 강제경매 신청서 내는 거예요. 이때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쌍무계약이니까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만 경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주택인도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경매 들어갈 수 있음이 대원칙인데 이거에 대한 특별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인도 필요 없이 바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주택인도가 필요 없는데 보증금을 배당금으로 수령합니다.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 이거? 당연히 매수인, 낙찰자에게 해줘야 되죠. 법원에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배당금 수령할 때는 주택을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임차권이 경매가 끝났거든요. 그럼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입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자, 그럼 이제 요 경매 등 요 내용을 다 받고 이제 임차권의 승계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요 임차권의 승계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이것도 이제 기억만 딱 해두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그거죠.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이로 혼인신고 못한 부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가 있는 남편이 있는 처가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은 내연관계지 부척관계지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있죠. 이 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 임차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월세 못 내갖고 보증금 다 까먹고 빚만 남겨놓고 돌아갔어요. 이거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럼 이 포기는 1월 내 임대인에 대해 반대 의사 표시해버리면 돼요. 그럼 포기가 되는 겁니다. 1월 내 포기 안 하면 그대로 승계합니다. 권리 의무를 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임차권의 승계는 가족공동생활하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나오는데 요거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월차임과 보증금이 적정치 않게 됐다. 그러면 증감을 장래향에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에 대한 제한만 있죠. 그럼 감액 제한은 없다는 얘기죠. 감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액은 기존 보증금과 월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20분의 1은 5%를 얘기하는 거죠. 5%를 초과해 이거 증액하지 못합니다. 계약 후 1년 내,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5%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증액은 이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시도 조례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일단 정해놨다는 조례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고요. 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잖아요. 이때도 이제 숫자 기억하는데 연 1할 10%죠. 또는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 공식금리가 현재 연 1.75%죠. 그러니까 더하기 2%죠 이거. 그럼 3.75%인데 이걸 초과해 전환하지 못하겠죠 지금. 이게 낮으니까. 그죠?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이 증액 제한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이걸 초과해 지급됐다. 그러면 이거 모두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모두 무효니까. 그래갖고 가끔가다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임대인께서 전화했고 물어보거든요. 5% 제한이 어떻게 되는데? 얼마가 나오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럼 보증금 월세 같이 올린다면 이제 이게 500만 원 올릴 수 있고 보증금은 월세는 5만 원 올릴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놔두고 월세만 올리더라. 그럼 이제 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죠. 요 500만 원을 이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전환시켜가지고 12로 나눠가지고 여기다 합산하죠. 그래갖고 올려줘요. 근데 이게 계산기가 있다고 그랬죠? 요 계산기가 어디 있냐 하면 렌트홈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임대주택 정보체계 렌트홈 사이트 알아두세요. 렌트홈에 가면 이 계산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걸로 계산해갖고 언능 알려주시면 돼요.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임 등의 증강평가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이제 표준계약서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냐면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럼 왜 이건 법무부 장관일까? 법은 담당 장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인사법은 담당자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우리 법 담당이고요. 그다음에 상임법, 주임법 있죠. 주임법, 상임법의 담당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하죠. 근데 이 서식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가 부여된 게 유일하게 이겁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안 쓰기로 합의했다. 이때는 제외예요.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요 해지에 대한 규정은 주임법에 없죠. 그러니까 민법상 이기의 차임 연체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 요 정보 제공은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이들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임대차 정보의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정일자 언제 찍었고 언제 입주했으며 주민등록 전입 언제 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개인정보니까 이해관계임을 명백히 증명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통상 누구냐면요. 그 주택등기부 있죠. 주택등기부에 표시된 자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있죠. 이들이 바로 이해관계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들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예요. 그럼 이 자는 이해관계임이 명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예요. 그래가지고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하려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이들은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아닌 자들 이들은 정보 제공 요청할 때 당연히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까지 요청 불가해요.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만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살겠다고 쫓아냈어요. 그럼 그 주택에 임대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갱신 요구 거절로 직접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 거절당한 임차인은요. 정보 열람할 때 거기 살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들의 성명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살고 있는지 성명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정보 제공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주택상가 임대차위원회가 같이 돼 있는데 이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도 있는데 이거는 소액임차인을 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둔다죠. 법무부 장관이 담당 장관이니까 법무부에 두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 임기는 전부 다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9명 이상 15명 이내다. 이 정도.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고 박원순 시장이 이거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거를 법제화한 제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요거는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지부라든가 토지주택공사 있죠. 여기 그 지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부동산회 사무소 여기에 둔다라도 돼 있어요. 둔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는 필수적으로 둬야 돼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 수도 되게 많아요. 위원장은 호선인데 5명 이상 30명 이내죠, 이거는. 그리고 임기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임기는 위원들 전부 다 2년이었거든요. 근데 요것만 유일하게 3년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다음 분쟁 조정 신청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했다. 그럼 60일 내에 분쟁 조정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안 했다. 그러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요. 거부한 것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정안은 판결과 동일한 요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조정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4일 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꼭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락의 표시 안 해버리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조정사항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건 당연히 편면적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주임법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볼까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을 이제 상세히 봤으니까 쭉쭉쭉쭉 차이점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자, 유인물 3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업공사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문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X? X. 등기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가 됐으면 우선문이권 취득하는 거죠. 1번 정답이네. 그럼 바로 틀렸어. 2번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토지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지방공사를 적용된다고 그랬고요. 3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 판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가구였는데 이게 다세대로 변경됐다. 동호수까지 기재 안 해도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죠?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다.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맞죠? 같은 날을 하면 저당권이 먼저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 저당권 때문에. 저당권이 먼저니까요. 자, 그럼 맞고요. 5번입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매권은 상실하죠. 맞습니다. 판례 태도인데 아주 잘 내는 판례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매권은 상실하지 않죠. 근데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했다고 했으니까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매권은 상실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그럼 한 문제가 더 있죠. 4번 문제 더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1번 소액임차인의 최고소득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있는다.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죠. 우리도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숫자. 2번 임차인은 2회 하나 계약행위 효과를 행사할 수다. 2회가 아니고 1회죠. 틀렸고. 3번 경제사정의 변동도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분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도 있죠. 틀렸고.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이게 29회 때 기출규명이죠.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죠. 임대인 동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임법 상위법 문제는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 우선 사용 표준계약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상임법을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 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에 적용하죠. 사업자 등록 꼭 돼 있어야 되고 영업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은 적용이 없죠. 그다음에 주된 부분을 영업료로 써야 되고 미등기 상가전세 적용되고 있고 일시생 상가임대는 적용이 없고요. 이건 주임법과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법인이 임차인이어도 적용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는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보증금 제한이 있다. 이걸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누는데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야 돼요. 그럼 환산보증금이란 말은 월차임이 있으면 월차임에다가 곱하기 배가에 합산한다는 얘기죠.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곱하기 배가에 합산한다. 과밀억정은 6억 9천 이하야 되고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넘어서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 전면적인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은 기억했고요. 9억 이하. 여기 과밀과 광역시는 그거죠. 69, 54죠 이거. 69, 54. 그 다음에 37이에요. 9억, 69, 54, 37.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상가 건물 임대차였다. 그러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었고 월세가 700이었다. 그럼 이 임차는 환산하게 되면 10억 나왔죠.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임차에는 상가 임대차법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그럼 그 적용되는 규정이 뭐냐? 이걸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그게 보증금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이라고 돼 있죠? 요 규정만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권 3기 요구 표준으로 암기해 버렸습니다.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대권 3기 요구 표준. 이렇게 임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시적 규정이 있으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요 부분도 이해해 두셔야 되죠. 그럼 대는 대항력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권리금 규정이고 3기 차임연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게 신설된 내용 아니에요. 코로나 등으로 영업 제한을 3개월 이상 받은 거예요. 영업 제한을 3개월 이상을 받고 임차인이 이제 나 영업 못해 먹겠다 하고 폐업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해지 통지해 버리면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앞부터 3개월이 경과했잖아요. 그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 제한으로 인한 폐업 시해지 규정. 이것도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건하고 표준계약서 규정이 보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암기를 꼭 하시는데 요 임차에는 적용되는 게 대권 3기 요구 표준 외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럼 요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는 규정이 뭔데? 거꾸로 이제 요게 암기되면 거꾸로 한번 더 기억하세요. 이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는 규정이 확정일자 찍었어요. 우선면의권 규정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증액제한 규정 있죠. 이것도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얼마든지 월세 올려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700에서 1000만 원을 바로 올려버릴 수 있어요. 그죠? 증액제한 규정 보호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등기 명령 요 규정 적용 안 되고요. 최단기간 보호하는 거 있죠. 1년. 존속기간 보호. 정화물가나 1년 미만 정한 임대차는 그 1년을 본다. 요 규정 적용 안 돼. 그러니까 한눈에 딱 알아보셔야 돼요. 요 임차는 요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요거만 적용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 강조할 거예요. 푸는 요령을. 자, 그래서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걸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보호는 이거는 이제 주임법과 똑같죠. 최단 1년을 보호하고 있고 임차인만 1년 미만의 정한 기간에 유예를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을 본다. 똑같습니다. 다음 묵시행신 규정, 임차인에 대한 규정만 싹 빠져 있는데 규정은 비슷한데 숫자 차이가 있네요. 임대인은 여기는 6월에서 만료 전 1월이죠. 1월. 주임법은 2월. 그죠? 거절 통지 안 했다. 묵시행신이 일어나요.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비교해놨는데 임차인 규정이 지금 현재 요거 그걸 원래 이제 띄어쓰기 했어야 되는데 안 띄어놔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요.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을 본다 그랬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해버리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
자,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갱신요건 규정.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6월에서 1월이죠. 1월. 갱신을 요구했다.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8가지 사유인데 주인품과 똑같은데 요거 차이가 있죠. 3기 차임 연체지 이거는. 2기 차임 연체가 아니고요. 맞죠? 이렇게 되고요. 최초 임대 차익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요. 결정적 차이가 주임법하고 여기는 해지 규정이 없어요. 이게 맞다고 그랬죠. 지가 영업이 잘 돼서 갱신을 떼었어요. 갱신해줬어요. 이제 영업이 안 된다고 계약 해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해지 규정이 없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임법은 언제든지 임차인이 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에서 지금 그 민법에서 오류를 범했는데 그거죠, 이게. 상가 건물에 대하여 중과실로 파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없다. OX. X.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갱신 요구할 수는 있다. 그죠? 할 수는 있다. 이건 거절사일 뿐이에요. 기억나요? 얼굴에 철판 깔고 행사할 수는 있어요. 중과실로 파손했다. 3기 차임을 연체했어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이게 거절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갱신 요건을 봤고요. 이제 대항력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두 법이 똑같죠. 이거는 구조가 똑같은데 여기는 전입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럼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그럼 이 상가의 양수인 임대주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다 이거는. 자, 그다음 이제 우선 변조건의 구조 똑같아요. 확정일자 찍는 것만 틀리죠.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를 상가는 어디서 받아야 된다? 관할 세무서장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변이권의 승계 규정. 두 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만 승계할 수 있어요. 대리하거나 대위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거 안 되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의 구조 똑같아요. 지금 속도 따라올만 하세요? 차이점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이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서울은 6,500 이하라면 2,200까지, 과밀역 지원은 5,500만 원 이하라면 1,900까지, 광역시는 3,800 이하라면 1,400까지,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라면 이거 1,0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최우선 문제 해주는 금액은 상가, 대지, 낙찰가액 포함하여 2분의 1. 이건 똑같아요. 근데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상가는 소액 임차인을 정할 때도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보증금만 갖고 따져요. 월세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하여 안 합니다. 주택은 보증금만 갖고 따진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 1억 5천에다가 월세가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래도 이 임차는 소액 임차인이에요. 월세를 따지지 않으니까. 근데 상가는요. 서울에서 6,500에다가 월세가 10만 원만 있었다. 그래도 최우선 문제 임차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월세를 언제나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주택 임대차는요. 월세를 따지지 않습니다. 보증금 갖고 따집니다. 최우선 문제를. 감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우선 면역권의 구조는 똑같더라. 그러니까 서울 정도만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건 상임법에만 있죠. 그러면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 계약이라는 건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이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방해 유형이 쭉 있죠. 방해 유형이 쭉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걸려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 있으면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에 걸려 있으면 권리금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은요 3기 차임을 절대 연체하면 안 됩니다.
연체한 적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권리금 보호 규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년 6개월 기억나세요? 민법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죠. 이때 1년 6개월 동안 뭐 그 상가를 갖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 이거 창고로 쓸래 그냥 세 안 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방해했다. 그러면 소홀행위사항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시효 있어요. 시효는 3년이 걸립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돼요. 권리금 지급 방해를 했다. 그럼 3년 내 시효에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자가 자력이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임대인한테 제공하게 돼 있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법무부 장관 협의하에 정해요. 이게 권장서식이에요.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상가거래 부수하더라. 그러니까 국장이에요.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우리 국장은 보시할 수 있죠. 기준을. 그래서 이거는 국장이다. 그러나 이제 요거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공유재산에도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간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못 받는 얘기인데, 다만 전통시장은 준대규모 점포가 맞거든요. 근데 전통시장은 예외예요. 여기 들어간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받습니다.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권리금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서 임차권의 등기명령제가 나오죠. 자, 그럼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는 두 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주임법, 상위법이.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에 못 받았다. 그러면 등기가 돼버리면 대항력 우선패권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하고요. 이사 가더라도 영업을 폐허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들어 임차인은 최우선문제권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비용은 임대인 청구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상임법이 적용이 된다면 합의 등기도 이 효력이 있죠.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넘어섰다면 이거 적용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적용이 되는 임대차라면 합의 등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 등 요것도 두 법이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고요. 상가인도 경매 들어갈 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의 승계는 당연히 이거 상임법에는 없겠죠? 상가까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임법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청권. 증액제한은 5%는 똑같은데 표현만 틀리죠. 이건 상가는 100분의 5예요. 주임법은 2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월세제한은 이율시행이죠.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연 12%죠. 상가는 12%고요. 또는 한국은행 공식금리 이건 곱하기 4.5예요. 4.5배 그랬으니까 곱하기 4.5. 주임법은 더하기 2%였죠. 곱하기 4.5다. 이건 중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숫자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해지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있죠. 상가는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한 내용이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신설이 돼 있는데 그거죠. 코로나 등으로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을 총 3개월 이상을 받은 거예요, 임차인이. 그래갖고 나 이제 더 이상 영업 못하겠다 해가지고 폐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해지 통고를 임차인이 해버렸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았어요. 그럼 3개월 지나면 해지를 받습니다. 3.3이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이건 법무부 장관이죠.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국장이에요. 그래갖고 법무부 장관이 이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죠. 물론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합니다. 이건 권장서식이에요. 근데 주임법은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인데 여기는 확진일자 부여기간이 세무서장이죠. 그러니까 이자계 요청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 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아닌 자는 인적사항까지는 요구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있죠. 이것도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똑같은데 법무부에 두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하고요. 근데 위원회 수가 차이가 있어요. 주임법은 9명 이상 15명 내에는 10명 이상 15명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안 담당이 분명히 미스한 걸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10명 이상 15명입니다. 그다음에 임기는 똑같이 2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두 법이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지부라든가 한국토지특산하든가 한국부동산원에 둔다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고 5명 30명 위원 임기 3년 60일 내에 조정 마쳐야 되고 14일 내 수락을 사표시 안 하면 조정을 거부한 걸 간주한다. 14일이에요. 전에 이게 7일이었는데 14일로 개정됐죠. 그러니까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가는 있잖아요. 전대차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전대차가 많기 때문에 전차인 보호 규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 해두는데 갱신요건 전차인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전차인은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증액제한 규정, 월차임 전환 시일 제한 규정, 그다음에 3기 차임 연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 규정을 전차인도 보호받는다. 적법 전차인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편면적 강행준을 띄고 있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상인법 이렇게 주임법과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그 149쪽서부터 지금 판례를 제가 쭉 실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2차 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한번 살리시라고요. 한번 쭉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52쪽에 그 정보제공 규칙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상인법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5번 문제요. 유인물 5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임차인의 계약인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포함이죠. 맞습니다. 2번 우선민의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우선민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리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맞고요. 3번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5명 이상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를 둔다 그랬는데 이게 시도라고 그랬죠. 시도에는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부 부동산원은 LH공사에는 둔다죠. 근데 시도에는 둘 수 있답니다. 한 번쯤 이게 조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죠. 방해해버리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시효 3년에 걸립니다. 5번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3기 차임 연체.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또 조금 머리 좀 식히고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